안녕하십니까.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유재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은 프랑스 작가 사라 르페브르가 그린 몽마르트르의 막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봉쇄 조치를 당한 프랑스 사람들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벌써 2년째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당장 바이러스 감염으로 아프거나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의 건강만이 아니라 가뜩이나 힘든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전체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급된 대규모의 시중 유동성은 뜻하지 않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급상승을 가져와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경제 위기와 더불어 숨가쁘게 달라지는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과 함께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줄거리는 코로나 위기 속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줄 거대한 흐름에 대한 것입니다. 즉, 코로나 위기와 함께 다가온 국제경제의 새로운 흐름, 특히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태동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이웃나라 중국의 경제적인 대응과 전망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의 국제경제는 기존의 세계 경제가 잉태하고 있던 문제점들은 극대화되고 새롭게 발생할 미래의 일들이 더 빨리 앞당겨지는 양상입니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 그리고 나라 안에서의 불균형이 더 커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환경을 위한 노력이 급속히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이끌어가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오던 자유무역 체제의 급격한 수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불균형은 다양한 형태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한때 모든 산업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기술이나 유통 분야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여행이나 호텔업 같은 분야는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K자 형태의 회복인 것이죠.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규직과 고용이 불안한 일용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방역 조치로 학교를 못 가는 이들과 이를 보충하여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교육 격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 나라 안의 격차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동과 교육 시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절대 빈곤층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회복이 선진국 경제에 비하여 본격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기왕에 존재하여 왔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들이 개도국에는 아직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의 두 번째 큰 변화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점점 국제 규범으로 강제화되고 모든 나라들이 대외적으로 각 나라들의 기후 환경을 지키는 행동 계획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나라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언제까지 감축하고
언제까지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선언들이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지구 환경 보호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사회 전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ESG 경영이 기업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또한 이러한 ESG 경영을 중요한 투자 원칙으로 삼는 금융회사와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대 유행하던 글로벌 불균형 또는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2001년 중국이 막 가입한 WTO 체제 하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은 제조를 담당하고 미국과 서방 세계는 세계에서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을 마음껏 쓰던 시절에 나온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벌어들인 무역 흑자는 다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위한 미국의 국채 매입으로 환류되었죠. 그래서 영어입니다만 Asians save, Americans spend 라는 농담이 생겼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고 저축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를 달러를 찍어내 손쉽게 소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자유무역 체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시련을 맞게 됩니다. 한편 중국은 그간의 막대한 무역 흑자와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의 부동산과 기업들을 사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농담은 다시 US drops, Asia shops라는 농담으로 진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국제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한 말입니다. 미국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 이번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그동안에 벌어놓은 달러로 이를 마구 사들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었던 자유무역의 질서와 세계 자금의 흐름은 코로나 위기를 전후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가 가장 싼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장 싼 공장에서 만들면 이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수입하여 소비하는 식의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각 나라들이 보여준 자국 이기주의에서 보듯이 중요한 원자재와 전략적인 상품들은 이제 먼 나라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자국 내 산업을 키우고 믿을 수 있는 나라들끼리만 예전의 자유무역을 하자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과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하여는 자국 경제 안보를 앞세워서 글로벌 공급망을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는 비대면 산업이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산업은 4차 산업의 주요 요소인 빅데이터의 중요성 또는 네트워크 기업들의 국경을 넘는 영향력,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산업구조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IT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만이 디지털 혁명을 겪는 것은 아니고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산업혁명에 준하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경제 질서 변화 움직임이 집대성되고 공식화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5월 런던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청받아서 참석을 했죠. G7 국가들 외에도
한국, 인도, 호주가 초청받아 참석하였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코로나 위기의 극복,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인 대응, 자유무역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새로운 지구 질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정치 사회적인 가치에 입각한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언급한 것은 바로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서방의 포위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군사 안보 면에서는 60년대의 대소련 정책을, 경제 면에서는 80년대의 대일본 정책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4가지 D, 4D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억제, 디터런스입니다. 중국의 군사적인 팽창과 일방통행식 군사 행동에 대하여 미국과 연합국이 똑같은 군사적인 억제력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둘째, 좌초, derailment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정책을 좌초시키고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투자를 위하여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 협약, 즉 Build Back Better World, B32 협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는 분리입니다. Decoupling, 세계적인 공급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이는 상품과 기술 면에서만이 아니고 교육, 미디어, 문화 활동까지를 포괄합니다. 넷째, 불인정, discrediting입니다. 중국 내에 인권과 일국 양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일본, 호주, 인도를 미국과 함께 쿼드라는 체제의 핵심 동맹국으로 삼고 한국, 베트남, 몽골을 추가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쿼드 체제를 군사 외교 분야 외에도 경제와 기술 분야에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문제가 바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에 중국 그리고 중국 사람에 대한 각 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의 대중국 정서를 살펴보면요. 세계 주요 14개 국가의 반중 정서가 역사상 최고치인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는데요. 일본은 최고치인 86%, 미국은 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 중국에 대한 반감이 30에서 5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에는 60%, 올해인 2021년에는 7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서방의 포위 전략을 적어도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외 경제 정책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먼저 미국의 중국 견제를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로 돌리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진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중국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포괄적인 투자 협정을 추진한다든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간 무역 협정이나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 기업이나 중국 인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비자 거부나 거래 중단과 같은 제재를 확대하는 데 대항해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나라에 속하는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기업을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물리는 보복 조치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마스크 등을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에게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중국에 가해지는 코로나 기원서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대폭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작년에도 중국 경제는 플러스 2.3%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2021년 올해의 성장률은 8 내지 9%를 기록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대폭적인 예상 성장률을 다소 감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대외 관계가 계속 긴장되고 있고 또 경제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일정 수준의 감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향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그것은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체제이고 중국 경제가 아무리 큰 규모라도 그 성장 단계는 개도국 수준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대로 중국 공산당은 2개의 100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이고 2049년이 되면 중국이 공산당에 의하여 건국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계획도 이러한 상징적인 연도에 연동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초장기 경제 계획 중에서 앞으로의 5년간의 계획의 요체는 무엇이고 당장 금년에 추진하는 중국의 경제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은 중국의 첫 번째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소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실현, 다시 말해 인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의 중진국 수준의 경제 수준을 성취하고 2035년까지는 중간 단계로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며 2050년까지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부터 앞으로 15년간은 중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 발전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성장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쌍순환 경제 전략입니다. 중국의 과거 성장을 뒷받침해온 것이 수출과 기업 투자인데요. 앞으로는 국내 시장과 민간 소비 시장을 키워서 대외 여건으로 불투명한 성장률의 부족을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내수 시장의 활성화는 전략적인 공공투자는 물론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이 이제 과거의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동력을 디지털과 녹색 성장에서 찾고 산업 구조는 선진국형 경제에서 찾을 수 있는 9대 신흥 산업을 키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소재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이 그것입니다. 대외 개방에 있어서는 첨단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동안 가장 개방이 늦은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며 대외 무역에 있어서 다자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2021년의 핵심 사업들을 보면 중국 경제의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산업과 같은 중요한 제조업과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 회사들에 대하여 개인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 증진을 이유로 국가 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무분별한 금융사업 확장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에게 실질적인 반독점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국식 부동산 안정 정책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탄소 중립 행동을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정점으로 삼고 2060년에는 탄소의 중립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후 분야 정책은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 앞서 중국의 경제 정책의 기본 골격에 대하여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에 관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은 없을까요? 무엇보다도 미국과 서방 세계의 대중국 견제가 매우 관심사인데요. 아직도 세계은행을 비롯한 세계 유수기관들은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의 총 GDP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중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전망에도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중국 지식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세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 경제는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는 개발도상국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앞으로 경제 성장 경로는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정책의 키워드가 내수시장, 혁신성장, 금융 개방에 두고 있지만 과연 서방과의 그레이트 디커플링을 당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와는 확연히 다른 중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더 효과적일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든 사회주의 체제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어야만 그 체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이 보장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경제를 운영하여 인민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한나라 경제의 성공을 단순히 GDP의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중국 경제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개도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나쁘게 나타납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우리나라보다도 크고 2015년부터는 오히려 그 불평등 정도가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경제 발전이 필요한 나라이면서도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하는 국제경제의 흐름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경제의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문제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외 여건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모호성이나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외교적인 선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한중 관계도 재정립이 불가피할 겁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과 불편함은 동맹국과의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메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1차 방정식은 아니며 보다 다차원적인 외교적 선택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한중 관계와 같은 양자 관계가 아닌 다자주의 외교, 즉 동남아시아의 아세안과의 협력,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한중 협력, 또는 WTO 체제 안에서의 중견 국가 간 협력, 그러한 중견 국가들과 중국과의 협력과 같이 우리의 실익을 찾는 다양한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제 교류에 있어서도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인 경우에는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실제 패권 경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수입이 됐든 수출이 됐든 금융이 됐든 분야에 따라서는 그 협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외교는 정부나 기업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그럴 때야말로 그 협력 관계의 지속력이 높아집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대중국 협력 채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들이 잦은 기업 경영진의 교체나 정부 공무원의 인사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대중관계를 철저한 국익에 입각하여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실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OECD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경제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국가자본주의 체제인 중국과 대비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서방 선진국과의 자유무역 협정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들과 공동의 가치인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 국가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필수적인 산업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분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 방식과 문화 생활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선도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모델로 절대 빈곤 국가가 어떻게 선진국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지역 패권을 추구하거나 영토적인 야심이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세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문화적인 소양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제 냉전 시대 종식 이후 계속되어 온 글로벌리즘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화 속에서 국가 간 이기주의와 믿을 수 있는 국가들끼리만 연합하는 제한적인 다자주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G10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 경제의 잠재력과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에 입각한 실질적인 협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적인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공고해지면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